안녕하세요, 수다닥입니다. 얼마 전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위산분비 억제제를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위산분비 억제제를 장기 복용해도 괜찮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산분비 억제제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위산분비 억제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 위산분비 억제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복용 직후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과 장기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구분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위산분비 억제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위산분비 억제제는 위산이 분비되는 중간 기전을 억제하여 위에서 위산이 분비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위산을 줄여주는 약입니다. 위산이 분비되는 것이 억제되기 때문에 위산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 예를 들어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등의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1989년에 처음 이 약이 나오기 시작해서 동종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위산분비 억제제에는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에스메프라졸, 그 다음에 라베프라졸 등 그 성분이 다양하게 현재까지 나왔습니다. 이름에 공통적으로 뭐뭐 프라졸 하고 끝나는 공통점이 있어 성분명만 봐도 대충 무슨 약이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기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큰 차이가 없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위산분비 억제제를 역류성 식도염이 반복되거나 혹은 드물지만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이 반복되는 경우에 수개월 혹은 수년까지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부작용이 없을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산분비 억제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산분비 억제제의 부작용은 크게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 그리고 장기적으로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상대적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두통, 복통, 설사 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두통은 대개 1% 미만, 그리고 복통은 1에서 5%, 설사도 1에서 5% 이내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사를 제외하고는 사용 기간이나 용량과는 큰 관계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소량만 복용을 해도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그 정도가 경미하고 역류성 식도염 등의 증상이 심할 경우, 또는 궤양이 매우 심할 경우 득실을 따져서 위산분비 억제제를 사용하다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호전되거나 혹은 위궤양이 호전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 이 위산분비 억제제를 감량을 하거나 중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위산분비 억제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두통이나 구토 등의 이런 증상들이 매우 심하다고 하면 먼저 다른 종류의 위산분비 억제제로 변경을 해보거나, 그래도 증상이 호전이 없다면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을 끊게 되면 위산분비 억제제로 인한 증상은 대부분 금방 소실되기 때문에 장기가 문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하지만 약을 감량 혹은 중단하는 것과 변경하는 것은 혼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분과 꼭 상의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궤양과 관련하여 위산분비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위에 궤양이 매우 커서 약을 쓰지 않을 경우 호전되기가 어렵거나, 혹은 이 궤양이 악화가 돼서 출혈 등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꼭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데요. 이는 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근거에 따라서 부작용에 대해 나누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위산분비 억제로 세균 증식이 발생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위산이 영양소 흡수에 관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산분비 억제제와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이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산분비 억제로 세균 증식이 발생하여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인데요. 위의 그 산성 환경은 위내로 들어온 세균이 위나 소장 등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산이 줄어들게 되면 이 방어 기전이 약화가 되면서 세균 증식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장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승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클로스트리디움, 살모넬라, 그리고 캠팔로박터 등의 감염이 실제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한 최근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소장 세균 과증식, 흔히 시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소장 세균 과증식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위산분비 억제제로 인한 장염 유발 자체의 위험도가 그리 높지는 않기에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염과 비슷한 기전으로 위산이 억제돼서 위나 그런 소장에서 세균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이 성장하게 된 세균이 역류를 하면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올라와 기관지로 넘어가면서 폐렴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근거는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 의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산이 영양소 흡수에 관여하여 생길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위산은 음식물과 함께 들어오는 세균 등의 외부 물질로 위를 보호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 흡수에 관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B12, 철, 칼슘이 이에 해당하는 영양소인데요. 때문에 이론적으로 판단할 때 위산을 억제하게 되면 이러한 영양소들의 흡수도 억제가 되어서 몸에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다행히 비타민 B12는 실제로 결핍이 뚜렷하지는 않다라고 하고 철 역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임상 연구가 부족하고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족하다라는 그런 결론은 나오지는 않은 상태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슘의 경우도 위산이 부족할 경우 칼슘 흡수 저하가 일어나서 골다공증을 유발하여 골절의 위험성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 그런 가설들도 있는데요. 작년 2018년 미국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위산분비 억제제와 칼슘 흡수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의 위산분비 억제제 복용에만 국한된 결과여서 장기간 위산분비 억제제 복용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2017년 가스트로엔테롤로지라는 굉장히 저명한 그런 학술지에 발표된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제로 장기간 위산분비 억제제를 복용할 경우 칼슘 제제를 함께 복용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칼슘 흡수가 충분히 억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 복용 시에는 큰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장기간으로 복용할 경우에 특히 이렇게 장기간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영양제를 그 칼슘 제제로 되어 있는 것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로결석이 있거나 혹은 다른 그런 어떤 질환들로 인해서 칼슘 섭취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주의해서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미 골다공증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골절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칼슘 제제 복용에 좀 더 주의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위산분비 억제제와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 위산분비 억제제를 처방할 때 의사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주의해서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장혈관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 그 좁아진 심장혈관, 즉 관상동맥에 스텐트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작은 물질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심장혈관이 좁아진 부분을 이렇게 넓혀서 혈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도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텐트를 넣고 난 후에는 그냥 두게 되면 이 스텐트 안쪽에 혈전이 생겨서 다시 막혀버리는 경우들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스텐트를 넣고 난 다음에는 꼭 아스피린이랑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약이 혈전이 생기도록 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들을 항혈전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클로피도그렐은 대사가 일어나는 게 간에 있는 CYP450이라는 효소 시스템을 이루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산 분비 억제제 역시 이 CYP450이라는 효소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클로피도그렐과 위산 분비 억제제를 함께 먹게 되면 클로피도그렐의 효과가 떨어져서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클로피도그렐 먹는 환자에서 위산분비 억제제 처방에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둘의 관계는 명쾌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최근 연구에서는 위산분비 억제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심장 관련 사망률이 더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메타 분석 연구가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또 이쪽에 현재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사망률을 올린다라는 이전의 연구들도 있고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여러 의사 선생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신경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위산분비 억제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중에는 어떤 것은 클로피도그렐과 관계가 아주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 있고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위산분비 억제제 중 가급적 상호작용이 덜한 것으로 판단되는 위산분비 억제제, 예를 들어 판토프라졸 같은 약을 쓰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다른 많은 선생님들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이 약을 처방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더 아셔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환자분들이 전부 다 기억하시기도 어렵고 물론 그럴 필요도 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위산분비 억제제를 처방한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심장에 스텐트를 넣고 심장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말고 내가 심장질환이 있다, 그리고 심장약을 복용 중이다 라는 사실을 꼭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약끼리의 상호작용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도 있지만 속쓰림이나 그런 명치 불편감 등이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일 거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간혹 심장 문제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되거나 하셔서 진료를 보실 때는 꼭 진료를 보는 그런 의사 선생님께 심장질환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심장약을 복용하는 여부에 대해서 꼭 말씀하셔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위산분비 억제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는 꼭 심장질환과 심장약 복용 여부에 대해서 의사에게 알리자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산분비 억제제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보면 장기적인 복용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확실하게 말해주는 부작용이 없네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위산분비 억제제는 아직까지 큰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비교적 안전한 약이라는 점이 이 영상에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메인 핵심 이야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하게 위산분비 억제제를 안전하게 장기간 복용하기 위해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기간 복용 시에 칼슘을 드셔도 문제가 없다면 칼슘 제제를 같이 이렇게 복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혹시나 심장질환으로 스텐트를 넣고 심장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위산분비 억제제 처방을 받을 때 꼭 의사 선생님에게 말씀하셔서 이왕이면 약끼리 상호작용이 덜한 위산분비 억제제를 처방받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 위산분비 억제제를 복용하시기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